오늘 할 시조는 125쪽 연정가. 이 연은 사랑하다 그리워하다 정서. 그래서 연정가는 이른바 이별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 사랑의 감정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작품을 연정가라고 한다. 이별 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마음 또는 이별 후 안타깝고 슬퍼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주제로 담은 시가 연정가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뒤에 126쪽부터 해볼게. 자, 126쪽 마음이 어린 후이니 작가는 서영덕. 밑에 있는 내 언제 무심하여는 작가가 황진이야. 황진이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기녀 출신의 시조 작가입니다. 그럼 황진이라는 아주 유명한 기녀 출신의 시조 작가와 관련된 남자가 3명이 나와요. 그 중에 황진이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던 남자로 알려진 사람은 서영덕.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은 벽계수. 공교롭게도 이 벽계수라는 남자는 이름 자체가 풀벽자, 계곡계자, 물수자, 푸른 계곡물, 시냇물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남자는 임재라는 남자야. 그래서 황진이와 관련된 3명의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럼 첫 번째 178번 마음이 어린 후이니부터 시작할게. 자, 초장 마음이 어린 후이니 할 때 후는 뒤자인데 물론 직역을 하면 마음이 어린 뒤이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 근데 그냥 우리는 이 뒤자를 여기서는 해석하지 않는 게 더 자연스러워. 그 다음 그 앞에 있는 두 번째 어절에 어린, 이 단어는 어리다라는 단어인데 고전에서 어리다는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자. 마음이 어린 후이니 직역하면 마음이 어리석으니 후를 아예 해석 안 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 마음이 어리석으니 위에 쓸까? 어떻게 쓰냐? 마음이 어리석으니 위에다가 이게 근거야, 근거. 내가 마음이 어리석어서 뒤 하는 일, 내가 하는 행동이 다 어리다, 어리석구나. 하는 일이 다 어리다, 이게 판단입니다. 그럼 이 시의 작가이면서 화자인 서영덕은 자신이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라고 판단을 해. 그 근거는 뭔데? 마음이 어리석어서, 즉 마음을 어리석게 먹어서 그런지 내가 하는 행동이 다 어리석다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 중장과 중장에는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구체적인 일화, 구체적인 사건이 중장과 중장에 게시되어 있어요. 화자는 왜 자기가 어리석은 마음에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했을까? 중장, 만중, 그러니까 만중은 2중이 2겹, 3중이 3겹이니까 만중은 만겹. 운산, 구름은 자, 산산자, 구름 낀 산. 그럼 어떤 산이든 만겹이나 구름이 낄 리가 없어요. 이거 매우 구름이 많이 끼었다는 걸 과장되게 나타난 만중, 운산, 과장법이야. 그럼 만중운산, 화자가 거주하고 있는 이 산에 구름이 만겹을 이렇게 끼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 화자가 있는 산에 찾아오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이 만중운산의 두 번째 특징, 장애물. 자, 만중운산, 일단 만겹, 구름 낀 산, 구름으로 에워싸인 산이니까 과장법이고, 이 만중운산 자체가 외부에서 산에 혼자 있는 서경덕을 찾아오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 좀 더 폭넓게 얘기하면 만중운산은 화자 서경덕과 구체적으로 황진이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그럼 만중운산에 이렇게 구름이 만겹 둘러싸인 산에 내가 있는데 어느 님이 오리, 이거 소리법이야. 뒤에 많은, 오리 뒤에 많은 이 단어는 없어도 되거든. 이거 사실 보조사라서 생략해도 돼. 만중운산에 어느 님이 오리, 만겹 구름으로 에워싸인 산에 어느 님이 오겠는가? 즉 님이 찾아올 리가 없다? 콕 찍어서 황진이가 나를 찾아올 리가 없다. 그러면 산에 혼자 살고 있는 지금 서경덕은 은근히 혹시나 황진이가 자신을 찾아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만중운산 장애물 때문에 님이 찾아오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은 논리적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종장 지는 잎 부는 바람에 사실은 지는 잎은 떨어지는 잎이고 부는 바람은 부는 바람 두 개니까 이거는 떨어지는 잎 부는 바람이 아니라 바꿔서 부는 바람에 떨어지는 이파리 소리에 라고 해석해야 될 거야. 그러면 종장에 지는 잎 부는 바람에 이 부분은 도치법이야. 그냥 선생님 현대어로 쓰면 지는 잎 부는 바람에 이 부분은 부는 바람에 떨어지는 잎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논리적이니까 이거 앞뒤가 두 개가 바뀐 도치법이다. 도치법. 그럼 왜 이렇게 도치법을 썼느냐? 만약 이거를 진짜 내용과 가깝게 부는 바람에 지는 잎 이렇게 쓰면 종장 초도절 세 글자가 안 되잖아. 그래서 도치법을 통해 지는 잎 종장 초도절 세 글자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나타낼 것이다. 마지막 지는 잎 부는 바람에 행여 그인간으로 부는 바람에 떨어지는 이파리에 행여 황진이가 찾아오고 있는가? 황진이 찾아오는 발자국 소리인가? 착각하고 있노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보자. 화자는 이 만주공산에 황진이가 찾아올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황진이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부는 바람에 떨어지는 이파리 소리를 듣고도 혹시 황진이가 온 거 아니야? 라고 착각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반가운 마음에 어떤 행동을 했을까? 그렇지. 문을 열고 헐레벌떡 바깥으로 나가서 황진이 온 거야? 라고 이렇게 확인을 했을 수도 있어. 어리석지? 만주문산에 님이 찾아올 리는 없는데 마음이 어리석으니 하는 일 할 때 이때 하는 일은 아마도 직접 나타나지 않지만 황진이가 온 줄 알고 헐레벌떡 뛰어서 말하고 문 밖으로 나가는 그런 일, 그런 행동을 할 것이다. 시적 가자가 얼마나 그리워했으면 부는 바람에 지는 이파리 소리를 황진이 찾아오는 발자국 소리로 느꼈겠어. 그만큼 간절히 황진이를 그리워하는 뜻이다.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님에 대한 그리움 기다림이고 중요한 역할하는 소재들이 몇 개 있지요? 자, 그게 바로 중장, 만주문산. 일단 과장법이 쓰였고 황진이와 서경덕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그 다음 너무 중요한 거 종장. 지는 잎 부는 바람은 사실은 이거 황진이 오는 발자국 소리가 아닌데 황진이 오는 소리로 착각을 유발하는 소재. 착각 유발 소재이다. 다른 말로 하면 밑에서 쓸게 화자의 잘못된 판단. 그 잘못된 판단을 오판이라고 해요. 오판. 화자의 잘못된 판단 오판 유도 소재. 정리합니다. 지는 잎 부는 바람 밑줄 착각 유발 소재 또는 화자의 오판 유도 소재이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이 시의 주제는 님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이다. 너무나 그립고 기다리다. 부는 바람 지는 이파리 소리를 님이 오는 소리로 착각할 정도였다. 2번 만주의상의 의미는 인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 그 다음 3번 임에 대한 숨길 수 없는 연정, 그리움,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은 마지막 종장이겠죠. 종장, 부는 바람에 떨어지는 이파리 소리인데 조금씩 황진이 소리 아니야? 행여 긴가 하노라 라고 착각하는 행여 긴가 하노라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건 내 언제 무시나요? 요 황진이가 쓴 작품이에요. 자, 내 할 때 내는 황진이 화자 작가를 뜻할 거고 내 언제 무시나요? 님을 소개기에 월친 창경에 온 뜻이 전혀 없나? 일단 좀 시적하자 황진이가 좀 화났어. 내가 언제 무신 신뢰 없이 님 사랑하는 님을 속였다고 이 깊은 밤에 나를 찾아올 생각이 전혀 없는가?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원래 월침상경은 다벌자 취침 할 때 잠자다 침자 월침이가 달도 잠이 잘 정도로 깊은 밤을 뜻해요. 뒤에 있는 상경은 구체적으로 옛날 시간을 나타냈던 단위인데 오늘날 23시부터 01시까지를 상경이라고 해. 한밤중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월침 상경
달도 잠드는 한밤중. 그러면 원래는 있잖아. 월침삼경이 되면 님이 화자를 지금 황진이 나를 찾아왔어. 아마 이제 사랑하는 두 남녀니까 이 깊은 밤 애정을 나눴겠지요. 그런데 이 님이 나를 오해를 한 거야. 어떻게 오해했다? 내가 다른 남자한테 눈길을 줬다. 다른 남자랑 연애를 한다. 다른 남자랑 사랑을 나눈다. 라고 나를 오해한 거야. 그래서 그 오해로 인해 님이 월침삼경이 됐는데도 나를 찾아올 듯 나를 찾아올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즉 깊은 밤이 됐는데 예전 같으면 나에게 왔을 텐데 지금은 나를 오해하고 나 혼자서 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화자 황진이는 억울해. 이건 님이 나를 무시하다. 즉 무시는 없을 문자에다가 믿음 신자니까 신뢰가 없다. 믿을 수 없다니까 님이 나를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하거나 다른 남자한테 눈길을 준 것으로 오해를 해서 님은 나를 믿을 수 없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는 매우 어떻다? 억울하다. 나는 그런 적이 없거든. 님을 속인 적이 없거든. 님을 속이지 않거든. 이건 님의 일방적 오해로 인해 비롯된 착각인 거야. 나는 억울하다. 그래서 초장에 내가 언제 무시나요? 즉 믿음 없이 다른 남자한테 눈길을 주고 너를 속였다고 이 말은 나는 무시한 적도 없고 님 속인 적도 없는데 님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여 월침삼경 이 달도 잠드는 깊은 밤에 예전 같으면 날 찾아왔을 텐데 지금 나에게 올 생각이 전혀 없는가? 그럼 이 시도하자는 님의 오해로 인해 님이 찾아오지 않는 이 깊은 밤 님을 약간 원망하면서도 님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워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감정을 직설적으로 나타낸 거야. 내가 언제 무시했어? 내가 언제 널 속였어? 야, 오해라더니 나한테 찾아오지도 않아? 약간 승질이 난 거고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거야. 자, 그럼 이 정도면 야, 너 취사해. 너 아니면 남자 없냐? 라고 잊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황진이는 님을 기다리고 그리워하며 사랑하고 있어 아직도. 그래서 마지막 종장 추풍의 가을 바람에 추 동그라미 치면 계절적 배경은 가을이겠네. 추풍의 가을 바람에 쥐는 잎, 이거 떨어지는 잎 소리야. 내들 어이하리요. 소리고 지각하면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이파리 소리를 님이 오는 발정소리 또는 님이 오는 발걸음에 님의 봄꽃자락이 사락사락거리는 소리로 착각하는 나를 어찌하겠는가 라는 뜻으로 이 시 황진이의 이 작품에서도 추풍해지는 입소리를 님이 오는 소리로 착각하고 있다. 이 입소리를 님이 오는 소리로 착각할 만큼 황진이도 님을 원망하고 좀 서운해하긴 하지만 님을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동작 낸들 어이하리요 서리법이고 이파리 소리를 듣고 님이 오는 소리로 착각하는 나를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역시 주제는 님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이고 이 작품에서도 종장의 추풍해지는 입소리는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거지. 착각, 유발 소재, 그 다음 화자의 오판, 잘못된 판단의 주말 오판 유도 소재입니다. 그러면 이 작품의 추풍해지는 입소리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소재가 위에는 허경덕의 종장에는 어떤 소재로 나온 거야? 그렇지. 쥐는 잎, 부는 바람으로 나온 거야. 우리 이거 2학년 때까지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두 작품 모두 님에 대한 그리움, 연정가입니다. 문제 정리해보자. 1번. 자, 내 언제 무시나라에서 계절적 배경, 계절감을 나타내주는 시어는 종장의 추풍. 그 다음 2번. 님에 대한 그리움을 청각적으로 형상화한 시어는 사실 이거 시어가 아니고 시어 2개 이상이에요. 시구라고 해야 되거든. 그래서 2번 고쳐요. 님에 대한 그림을 청각적으로 형상화한 시구는 정답 추풍해지는 입소리다. 추풍해지는 입소리. 그 다음에 밑에 있는 3번 님에 대한 그림을 절제하지 않아요. 야, 남성 아니에요. 이거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야. 내가 언제 널 속였어? 이렇게. 자, 절제 X, 남성 X. 그 다음 4번 종장에는 내들 어이하리요 서리법을 통해 화제의 정서가 강조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보겠습니다. 창밖이 어른 건을. 작자 미상 이시야. 자, 첫째 줄. 창밖이 어른 하기에 이거 왔나? 해가지고 님만 여겨. 님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여 헐떡 뛰어 뚝 나서기. 님이라고 생각해서 막 나간다는 거지. 그럼 초장에 펄떡 뚝 이거 의태어고, 이렇게 의태어를 사용하면 내가 달려나갔다, 내가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말로만 할 때보다 구체성, 사실성, 생동감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자, 의태어 펄떡 뚝 구체성, 사실성, 생동감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자, 그 다음 둘째 줄. 그런데 잠깐 했던 거야. 중장. 미국은 아니오고 으스름 즉 어둑어둑한 달빛에 별구름이 나를 속였구나. 그러면 초장에는 창밖에 어른 했던 건 님이 아니고 무엇이었던 거야? 그렇지. 중장에 별구름이었다. 자, 별구름 할 때 별구름을 보세요. 자, 별구름이라는 단어 정말 잘 나와. 정말 잘 나와. 이때 별구름. 이거 여가의 어감 플러스 리을 관형사용어이고 뒤에 구름이라는 체험을 꾸며주는 거야. 이 리을은 관형사용어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 가다, 살다 또는 살아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고전 어휘로 아주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럼 별구름은 그냥 가는 그룹, 지나가는 그룹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창밖에 어른 했던 것은 님이 아니라 정체 실체가 별구름, 지나가는 구름이었던 거야. 이걸 보고 님이 왔다고 착각한 거지. 왜 착각을 했을까? 그만큼 간절히 님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른한 걸 보고 님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자, 이 작품도 위에 있는 서경덕 황진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시적화자의 오판 유도 소재 또는 착각 유발 소재가 쓰였지? 그렇지. 내 얼굴이 바로 그 기능을 한다. 그런데 이 작품을 보면 님이라고 착각을 하고 밖에 펄떡 뚝 나가봤더니 알고 봤더니 님은 없고 구름만 있어요. 이거 굉장히 쪽팔리고 또는 굉장히 슬픈 상황.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 엉뚱한 걸 보고 착각을 했으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 화자는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굉장히 중요해. 마침 이게 낮이 아니라 밤일세 망정. 밤이었기에 망정이지. 해경 낮에 내가 열금을 보고 님이라고 착각해서 이렇게 헐레벌떡 뛰어나가고 생쇼를 하는 걸 남들에게 보였더라면 들켰더라면 남 우일 뻔하여라. 남 웃길 뻔했다라는 뜻. 이 말은 남 웃길 뻔했다라는 말은 남들의 웃음거리가 될 뻔했다. 그러면 님이라고 착각을 하고 뛰어나갔더니 정작 님은 아니고 엉뚱한 구름뿐이어서 이거 굉장히 비극적일 수도 있고 쪽팔릴 수 있는 상황에 우리의 화자는 쪽팔려 비극적이야 이러지 않고 야 그거 아니야 이게 낮이었더라도 남들의 웃음거리 될 뻔했는데 밤이라 아무한테도 안 들켜서 다행이야 라고 이렇게 귀엽고 재치 있는 말을 하죠. 그리고 눈물이 흘릴 정도로 비극적인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재치 있고 귀여운 말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지. 이런 걸 뭐라고 했어? 웃음으로 눈물 닦기 아주 귀엽고 깜찍하고 유머러스하고 재치 있는 이런 거 해학이다. 풍자가 아니고 해학. 그래서 이 작품은 위에 있는 서경덕 황진이의 작품과 달리 어떤 분위기로 마무리되고 있다? 해학적 분위기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럼 밑에 확인 문제 1번 이 시는 펄떡 뚝 의견을 사용해서 사실성, 구체성, 생동감 이런 걸 높이고 있다. 자, 2번 이 시는 님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을 반어적으로 표현이란 말은 반어법을 사용하여 표현이라고 하는 뜻인데 반어법은 없으니까 X입니다. 그 다음 3번 이 시에서 화자가 님일 줄 알고 착각한 대상은 멸구름. 자, 4번 임을 기다리는 초조하고 간절하고 슬픈 마음을 우리 문학 특유의 전통적으로 이어서 내려오는 우리 문학 특유의 해학적인 분위기로 나타낸다. 이게 특징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뒤에 있는 거 박효관의 공산에 오는 적동. 자, 박효관은 사대부 양반이야. 여성이 아니라 사대부 양반입니다. 그다음 공산은 텅 빈 사안이라는 뜻이니까 제목 공산 위에다 쓸까요? 이 텅 빈 사안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고독 쓸쓸함이라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공산, 텅 빈 산, 고독 쓸쓸함이라는 분위기 형성. 그 다음 문은 적동할 때 적동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 적동 한번 얘기했어요. 어디서 얘기했냐? 어떤 년? 나쁜 년, 못된 년 아니고 이조년. 이조년에 이화의 원래가고 은하의 삼경일제 이지 출심을 자기에 알량하는 다정도 병이냐하여 잠못 들어가더라 그 시에서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접동 동그라미 준비를 쓰세요. 우리 고전 작품이든 현대시든 접동이 나온다. 이 접동세라는 세인데 접동이 나온다 하면 이와 유사한 어떤 세? 자규.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려만 할 때 자규. 그다음에 이거 귀촉세라고도 하고 귀촉도라고도 하는 세가 있어요. 접동세, 자규, 귀촉도, 또 두견세. 얘들은 다 세입니다. 접동세, 자규, 귀촉도, 두견세 다 세예요. 얘네들은 무조건 분위기를 애상적으로 만들어. 애상적이 무슨 뜻이야? 슬플 애, 아플 상. 애상적, 슬픈 분위기로 만든다는 뜻이고요. 상처할 때 상처거든. 이런 책들이 나오면 분위기를 애상적 분위기로 만든다. 새는 아니고 곤충이 있어. 곤충 중에 귀뚜라미가 있는데요. 서울 사는 요즘 현대인들은 귀뚜라미를 잘 볼 수 없지만 이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도 역시 고전에서 애상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소재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귀뚜라미를 옛날에 한문으로 실솔이라고 했어요. 알아두세요. 고전 논문 작품에서 이런 소재들은 어떤 분위기를 형성한다? 애상적 분위기. 애상적이 무슨 뜻이야? 슬픔. 애상적 분위기. 또는 한. 이 한도 슬픈 한자니까 한이라고 해도 되고 슬픔이라고 해도 돼. 근데 고전에서 한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 그래서 이별의 슬픔 대신 이별의 한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 이런 소재들은 애상적 분위기 또는 한의 정서를 나타낸다 또는 한의 정서를 환기한다 이렇게. 자, 이런 소재들의 기능 알아두자. 이런 소재들 나오면 기쁜 게 아니고 슬픈 거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환기는 이거 공기 바꾸는 거 아니고 remind 생각나게 하다 해보겠습니다. 공산에 텅빈산에 밑에 써있지? 아무도 없는 텅빈산이니까 고독감을 더 부각시키는 심화시키는 배경이다. 공산에 오는 적동 다 끝났어. 공산에 적동세가 온다 이거 슬픈 거야. 공산에 오는 적동 너 할 때 너는 뭐야? 자 그러면 적동세를 너라고 했으니까 이 너라고 하고 칸이 좀 모자라지만 위에 여백 어디다 쓰세요? 너가 지칭하는 대상은 적동이니까 일단 이 무슨법? 적동세를 너라는 인칭 대명사를 썼으니까 의인법이고 두 번째 이 너라고 했으니까 청자로 설정한 대화체입니다. 그렇지. 대화체. 시에서는 말을 건네기만 해도 대화체라고 그랬다. 그러면 너라고 이렇게 불렀어. 어이 우지는다. 뭐 우지는다? 울부짖느냐? 울고 지져내느냐? 이런 뜻이야. 우지는다. 그러면 너라는 적동세가 운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화자가 슬프니까 자연물이 적동돼서 슬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므로 이때 적동세에 감정이 이입됐다. 감정이 이입됐다. 그래서 너라는 걸 봐도 의인법, 청자, 감정이입. 그다음 너라는 2인칭 주어가 나올 때 띠리리 뒤에 종결형이 니은다가 나오면 이거 무슨 기능이라고 했지? 얘가 우리 주관어휘에서도 했었는데 의문형 종결형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거 의문문으로 해석해야 돼요. 뒤에 물음표가 없어도 이거 의문문이다. 너 어찌 우느냐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의문문, 의문형 종결형이 2인칭 너가 주어일 때 니은다는 의문형입니다. 우리 주관어휘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 앞에 뭐 우지난다 할 때 우지난다 이거 형태에서 분석하면 울다 플러스 짓다야. 근데 여기 어간이 리을이니까 이거 리을 탈락하는 거야. 리을 탈락. 그래서 우지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탈락된 거고 우지가 울다 플러스 짓다. 너 왜 이렇게 우냐? 적동사는 우는 게 아니고 내가 우는 거니까 감정입니다. 알겠지? 자, 초장, 텅빈산, 적동세야. 너 왜 이렇게 우니? 슬프게. 주제줄. 너도 나랑 같이 봐. 너라는 적동세를 자기 자신, 화자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으니까 맞지. 감정이 맞지. 너도 나와 같이 무음은 무슨 이별하느냐? 적동세가 이별했다고 생각하는 거 의도 맞고요. 사실은 적동세가 이별해서 우는 게 아니고 내가 이별해서 우는 건데 대상 적동세와 동일시하고 있으므로 적동세는 감정이입의 객관적 상관벌입니다. 너도 나와 똑같이 무슨 이별해서 우는 것이냐? 아무리 피나게 온들 대답이나 하더냐? 얘들아 그럼 마지막 종장에 대답하다의 생략된 주체는 누구? 님.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피나게 울면서 돌아와요
사랑해요, 그리워요 라고 피나게 울어봤자 님은 대답이나 하더냐? 서리법입니다. 님은 대답도 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님이 그리워서 이렇게 피나게 울고 있는데 님은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답이나 하더냐? 아무리 안타깝게 불러도 대답 없는 님에 대한 어떤 태도? 체념적 태도. 극복의지가 아니고 님은 대답도 하지 않는구나. 그냥 어쩔 수 없구나. 님을 잊어야겠구나. 체념적 태도. 자, 그럼 보겠습니다. 밑에 확인 문제. 그러니까 이 작품도 역시 접동사는 자연물을 감정입의 객관적 상관물로 활용해서 님을 안타깝게 그리워하는 님의 슬픈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시종인 거야. 접동사야, 너도 나와 똑같구나. 우리는 이렇게 님을 간절히 애타게 부르지만 님은 대답조차 않는구나. 이름의 슬픔, 연정가. 자, 문제 1번. 이시 나타난 정서와 태도는 어떤가? 정서는 이별의 슬픔, 태도는 체념. 자, 2번. 이시 나타난 객관적 상관물, 특히 감정이입의 객관적 상관물은 접동. 3번. 의법이 사용됐다? 맞습니다. 자, 왜 너라는 인칭대명사 준장 너도 나와 같이 무슨 이별했니? 접동사가 이별이라는 이벤트를 겪은 것처럼 표현한 거 의법. 자, 4번. 고륙을 심화시키는 배경은 두 개, 공산 접동. 자, 그 다음 밑에 거 박효관. 동일한 사대부 양반 작가, 남성 작가의 작품이네. 박효관은 이렇게 남성 사대부 남성 작가이지만 여성적인 이별의 슬픔이라는 정서를 담은 시를 많이 쓴 작품입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님 그린 상사몽이, 님 그린할 때 그리는 드로우 픽처 할 때 그 그림 그리다 아니고 그리워하다. 님 그리워 상사는 그리움이라는 뜻이야. 상사. 몸은 꿈몽자. 그럼 님 그린 상사몽, 님을 그리워하다가 꾼 꿈에 이런 뜻입니다. 님을 그리워하다가 잠이 들어서 꾼 꿈에 실소리 넋이래요. 실소리? 귀들어. 그럼 실소리 넋이래요. 누가? 내가 귀뚜라미의 영혼이 되어 이런 뜻입니다. 그럼 나는 님을 그리워하다가 잠이 들었어. 꿈속에서 내가 뭘 표현했어? 귀뚜라미를 표현한 거야. 자, 첫째 줄, 님 그린 상사몽이 실소리 넋이래요 라는 말은 무슨 뜻? 내가 님을 그리워하다가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내가 귀뚜라미라는 곤충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곤충으로 바뀌어서 어디 갔어? 추 가을이네. 야 밤이네. 그래서 추, 야 가을 계절적 배경, 야 시간적 배경. 밤은 긴 잠자니까 가을 긴 밤, 깊은 밤에 님의 방에 들어간다. 야 그러면 실솔로 변신한 내가 님을 찾아가는 거야. 꿈속에서 날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워볼까 하노라. 그래서 나는 님이 그리워서 님을 그리워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나는 꿈속에조차 님을 그리워하여 꿈속에서 실속에서 님한테 찾아갔거든. 그런데 우리 님은 뭐하고 있어? 갖고 봤더니 종작 날 잊었네. 날 잊고에는 깊이 잠이 들어서 혼자 자고 있네. 너무 서운하다 그지? 따라서 마지막 종작 나를 잊어버리고 님은 깊은 잠에 빠져있는 거야. 날 잊고 깊이 든 잠? 님이 나를 잊고 쿨쿨 자고 있어. 밑줄 날 잊고 깊이 든 잠에 시적 화자의 정서는 원망이야. 이 원망은 막 치가 떨릴 만큼 저주하는 원망은 아니고 섭섭함, 서운함 이것도 원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나는 지를 못 잊어서 꿈속에서도 귀뚜라미가 되어 찾아왔는데 님은 날 잊고 자고 있어. 섭섭해, 서운해 이런 감정도 원망이라고 되는 거야. 그래서 날 잊고 깊은 잠 밑줄 화자의 정서는 원망, 서운함, 섭섭함. 그래도 원망이 있어도 그래도 좋아. 마지막 깨워볼까? 나 왔어. 내가 실솔 귀뚜라미 안에서 너 찾아와서 좀 일어나봐. 깨워보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날 잊은 님에게 나의 존재를 일깨워보고 싶다. 날 잊고 지내고 있는 님에게 나의 존재를 다시 생각나게 일깨워주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나의 존재를 감히시려고 노력을 하니까 여전히 시적 과제는 원망의 정서, 서운함의 정서가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이 작품의 주제는 님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다. 그럼 원망하고 그리움 중에 뭐가 더 클까? 그리움이 더 큰 거지. 그리워서 찾아
갔는데 자고 있더라. 아 약간 속썩. 그래도 끝까지 깨워보겠다. 사랑하는 마음은 아직도 있다. 니에 대한 그리움과 약간의 원망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꼭 포인트 보겠습니다. 이 작품에 가장 두드러진 활용된 자연물이 귀뚜라미는 어떤 기능을 하냐. 이 귀뚜라미 결국 나와 동일시되는 거잖아. 나잖아 나. 이렇게 나와 동일시되는 것도 감정이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귀뚜라미는 감정이입의 객관적 상관물이다. 귀뚜라미가 님한테 가서 꿈속이지만 님을 깨웠어. 자, 화자와 임을 연결하는 매개체이다. 물론 꿈속에서만 가능하지만. 자, 1번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어떤가? 일단 그리움 플러스 원망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 원망을 태도로 볼 수 있으니까 1번 그냥 그리움 플러스 원망 이렇게 쓰면 돼요. 자, 2번 시간적 배경은 중장, 추, 야, 장, 가을, 긴, 밤, 취하장. 자, 3번 감정이입의 대상이 동시에 나와 동일시되는 대상. 그 다음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시어는 실, 솔. 자, 4번 임에 대한 원망과 한탄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죠? 맞아. 이게 고려가요 동동의 4월달과 비슷하다 했는데 우리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이 작품에는 임에 대한 원망, 한탄, 나 잊었어! 라는 원망, 한탄이 있다. 이 정도는 알게 됩니다. 이 고려가요 동동 나중에 1학년 겨울방학 때쯤 배우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동짓딸 기나기밤 매우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거 1학년 때 자기 학교 시험범위 아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학교도 많아요. 너무 유명한 작품입니다. 역시 이제 황진이 작품이고 여기 동짓딸 기나기밤부터 그 뒤까지 쭉 황진이 작품 너무 유명한 연정가야. 연정가 중에 여태까지 했던 연정가 중에 제일 유명한 거 황진이 작품입니다. 해보겠습니다. 동짓은 겨울이라는 뜻이거든. 겨울달 긴긴 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간적 배경은 동짓달 기나긴 밤이야. 기나긴이라는 말을 봐봐 얘들아. 길다는 말을 2번 쓸 거야. 동짓달 겨울밤, 기나긴 밤, 길고 긴 밤. 그럼 위에다 쓸까? 왜 이렇게 겨울밤이 길고 길게 느껴졌을까? 위에다 써? 임 없이 혼자 지내는 외로운 밤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럼 위에다 써? 임 없이 혼자 지내는 외로운 밤이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자, 밑에 보이죠? 동짓달 기나긴 밤, 임 없이 혼자 지내는 외로운 밤. 그래서 화자에게는 밑에 써있지? 부정적 시간. 그리고 부정적 시간 앞에다가 현재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그럼 현재는 동짓달, 임 없이 혼자 지내는 길고 긴, 기나긴, 지루한 부정적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럼 이 부정적인 건 단축시키면 좋잖아. 그래서 이 동짓달 긴 밤을 한 허리를, 이때 허리는 사람 허리 할 때 그 허리 맞아. 근데 여기서는 밤에 허리가 있는 건 아니니까 가운데 정도로 해석합니다. 그 동짓달 길고 긴, 지루한 밤에 한 허리 가운데를 버혀내요. 요 배다, 칼로 배다 할 때 배요. 쉽게 말하면 잘라 이런 뜻이. 동짓달 그 지루하고 긴 밤을 한 가운데를 잘라. 중장 춘풍 직역하면 봄바람인데 봄바람은 차갑지 않고 따뜻해 온화하고 이불 빨리 되면 덮고 자는 이불. 그럼 춘풍 이불은 봄바람 이불이 아니에요.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이라는 뜻이죠.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 아래 소리 넣었다가 그래서 무엇을? 그렇지 초장에서 잘라낸 동짓달 긴 밤의 한 가운데를 이불 속에다가 이렇게 넣었다가 마지막 조자 어른이 오신 날 밤이거든. 얘들아 직역하면 어른이 오신 날 밤이 되면 이런 뜻이고 어른이는 사랑하는 님이라고 해석하면 돼. 사랑하는 님이 오시는 날 밤이 되면 그러면 밤이 어두운 동안 어두운 밤이 여든이야. 여든 동안 이거 뭐 거든 뭐 라면이야. 이거 가정법이야. 아직 사랑하는 님이 안 왔어. 그러면 마지막 종장에 어른이 오신 날 밤이 되면 이 말은 미래 상황이다. 미래. 그래서 어른님 앞에 긍정적 시간 앞에다가 미래에 쓰면 돼. 자 그러면 지금은 초장 동짓달 기나긴 밤, 임 없이 혼자 외롭게 지내는 지루하고 긴 밤, 부정적 시간.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종장 어른님 오신 날 밤이 되면 할 때 어른님 오신 날 밤은 긍정적 시간으로서 사랑하는 님과 재회하는 밤이 되면이니까 미래 상황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밤이 2번 나올 때 초장에 있는 동짓달 밤은 부정적 시간, 종장에 있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어른님 오신 날 밤은
긍정적 시간이니까 이 작품은 초장의 붕지빵, 종장의 어른이 모신 빵이 대조입니다. 대조. 이거 대비라고 해도 되고 대조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그 긍정적인 하나님이 오신 날 밤이 되면 아직 안 됐어. 구비구비 표리가 뭐를? 황을 초장의 한 가운데를 잘라서 중장 이불 속에 넣어뒀던 그 밤을 어른이 오신 날 밤이 되면 쭉쭉 펴겠다는 뜻이야. 그럼 이 시호 화자는 초장에 있는 그 밤을 어떻게 생각해? 물건처럼 사물처럼 구체화하여 생각하지. 그래서 너무 기니까 가운데를 잘라서 잠시 이불 속에 저장해 뒀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 쓰겠다라고 물건처럼 생각을 해. 그래서 이 작품은 초장뿐만 아니라 중장, 중장까지 전체가 이 작품 초장, 중장, 중장 전체가 오른쪽에 써놓긴 했죠? 추상적 개념인 밤이라는 시간을 마치 잘라서 저장했다가 나중에 꺼내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뭡니까? 추계구. 그렇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이게 추계구라는 개념이 수능에 한 번 나왔는데 그 이후 내신에서는 20년 동안 읽어본다고 했지? 그 수능에 한 번 나왔을 때 이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그럼 이 부분이 뭐야? 추계구. 추상적 개념에 불과한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잘라서 저장해뒀다가 나중에 꺼내 쓴다?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했다. 구체적 사물로 형상이 있는 것처럼 변화시켜버렸다. 형상화했다. 그래서 추, 개, 구 이렇게 외운 것입니다. 알겠죠? 우리 남신주, 유동, 박시공방에서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되새김질했다 그랬어. 되새김질. 그럼 똑같은 겁니다. 그럼 지난번에 강호한정이 시에서 전원에 남은 흥을 즐거움을 다리를 저는 나오게 모두 실었다 그랬어. 그것도 추계 엄청 많이 배운 거야 그동안. 자 그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밤을 잘라서 춘풍 이불에 넣어. 춘풍이불? 이 춘풍 따뜻한 봄밤이니까 얘는 좀 따뜻한 촉감인데 첫째 줄 붕짓달 밤 할 때 겨울밤은 말하자면 이거 차가운 밤이거든. 그래서 초장과 종장, 동짓밤과 어른이 모신 날 밤도 대조지만 초장과 중장, 동짓밤의 차가운 분위기와 중장의 춘풍 따뜻한 분위기, 촉각의 대비도 있다. 그러니까 첫째 줄에는 동짓달 기나긴 밤은 임없이 혼자 지낸 지루한 밤이기 때문에 어떻게 느껴지겠어? 길게 느껴지겠지만 사랑하는 비로 온 밤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시간은 너무나 짧게 느껴지겠지? 그래서 초장과 종장은 길게 느껴지는 시간, 짧게 느껴지는 시간이라는 대비도 있습니다. 자, 긍정의 시간과 부정의 시간이라는 대비도 있고 길게 느껴지는 시간, 짧게 느껴지는 시간이라는 대비도 있고 차갑다, 따뜻하다는 촉감의 대비도 있다. 세 개가 대조되는 거야. 너무 중요해. 자, 그 다음에 한번 해볼까? 내가 밥을 잘라서 춘풍 이불 아래 어떻게 넣어서 서리소리. 그러니까 서리소리는 우리 냉면집에 가면 냉면을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렇게 쌓아주잖아. 그릇에다가 이렇게 돌돌 감아서 쌓아 올린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입니다. 서리소리. 그럼 이 서리소리는 좁은 공간에 이렇게 그 많은 양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포개 놓은 모양이지. 그럼 종장에는 구비구비는 뭐야? 구비구비는 넓은 공간에 쭉쭉 펴내는 거야. 그리고 중장의 서리소리랑 종장의 구비구비가 또 대조야. 얘는 좁은 공간에 쌓아놓는 거고 구비구비는 넓은 공간에 쭉쭉쭉 펼쳐놓는 거니까 서리소리 구비구비 얘는 또 대비야. 대조라고 해도 돼요. 네 개의 대비 대조가 있는 거야. 긍정의 시간, 부정의 시간, 짧게 느껴지는 시간, 길게 느껴지는 시간, 따뜻한 시간, 차가운 시간, 좁은 공간에 쌓아놓는 거, 넓은 공간에 펼쳐지는 거. 네 개의 대조. 너무 빠르면 멈췄다가 아니면 다시 들어도 되죠. 자, 그다음 마지막. 서리소리, 구비구비 모두 모양을 흉내내는 의태어고 이 서리소리, 구비구비는 우리말 고유의 의태어이기 때문에 의태어 한문으로 바꿔 쓸 수 없는 그 고유어야. 그래서 이 작품은 황진이 시조에서 서리소리, 구비구비 같은 의태어 넓게 얘기하면 음성 상징어를 사용했다. 더 콕 찍어서 말하면 순 우리말을 사용하여 우리말의 묘미를 살렸다라고 맞는 거야. 서리소리, 구비구비는 한자어는 번역하기 너무너무 어려울걸. 순 우리말의 묘미를 살렸다. 그래서 중장,
소리 넣었다가 구비구비 펴라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렸다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 마지막 하나 할게. 이 작품 있잖아. 현재는 니모 혼자 외롭게 동지딸 긴긴 밤 지루한 밤을 보내고 있어. 그런데 이 짧은 밤을 이 긴 밤을 좀 잘라뒀다가 님이 오면 짧게 느껴질 그 밤에 붙여버리고 싶다는 거야. 이 길게. 그럼 이 말은 뭐야? 님이 언젠가는 올 거라는 기대, 확신, 낙관적인 전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슬프지 않아. 님을 그리워하는 거 맞아. 이별하는 거 맞아. 하지만 슬프지 않아. 아, 이 길고 지루한 밤 잘라서 나중에 우리 님이 오면 그때 붙여서 우리 님과 함께 보내는 밤은 길게 누려야지 라는 낙관 조태가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이별하고 있지만 언젠가 님이 꼭 올 거다라는 이별 극복 의지, 재회에 대한 믿음이 나타나 있는 작품이다. 그래서 슬프지가 않아요. 자, 해보겠습니다. 코포인트, 시간이라는 수학적 개념을 구체화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수능 최초 문제가 바로 이 작품에서 나온 거예요. 자, 밑에 파기 문제 1번. 밤이라는 수학적 개념을 구체화하여 화자의 소망, 즉 님과 함께 있는 밤은 오래 즐기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 바람을 나타낸다. 그 다음 우리말 묘기를 잘 살린 음성상지고 구체적으로 의태어. 나중에 시험을 풀다 보면 의태어인지 의성어인지 구분해야 될 때가 있어. 여기는 의태어입니다. 음성상지어 중 의태어 조기를 찾아가면 서리서리 구비구비. 3번 동지딸 기나긴 밤은 이미 부재하는 부정적 시간이다. 맞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여기 선생님 하나만 해볼게. 거기 나중에 뒤에 나오니까 거기 종장에는 어른님 할 때 어른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필기까지는 뭐 해도 상관없고 어른님 할 때 어른님 해석을 해줄게. 이 어로는 얼 플러스 온이에요. 그럼 선생님 온이 뭡니까? 어미인데 이 얼다가 어간이기 때문에 오는 어미인데 지금은 은는을던이라는 관용사용가 4개밖에 없잖아. 옛날 고대 아니 중세 15, 16세기 중세국어 때는 관용사용어가 되게 많았어. 그래서 온도 있고 운도 있고 안도 있고 운도 있고 되게 많았어. 그 중에 이 운을 쓴 겁니다. 사실 얼은 음성몸이기 때문에 운을 써야 되는데 얼에 운을 써가지고 몸을 안 지킨 거야.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뒤에 이게 관용사의 어미니까 뒤에 있는 님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럼 이 어른님은 얼하는 님이니까 요 다음에 뜻이 중요하겠네. 여기 얼다는 얼우다라고 하고 그냥 얼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른이 얼다 그 뜻 아니고 남녀가 서로 사랑을 나눈다. 육체적으로 사랑을 나눈다는 뜻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 어른님은 사실은 그냥 순화시켜서 자습선하려는 그 교재 사랑하는 님이라고 했지만 사실 나와 육체적으로 사랑을 나눈 님이라는 뜻인 거야. 근데 그래서 다 쓰면 좀 이상하니까 사랑하는 님이라고 한 거다. 그렇게 육체적으로 사랑을 나눠도 되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 어른이라고 하는 거지.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 어른들은 그래도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남녀간에 육체적으로 사랑을 나눠도 된다. 이 어른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여기서 온 거예요. 선생님 이런 단어를 왜 설명해 주는 거야? 단어 뜻 기억 잘하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밑에 있는 거 황진이 또 다른 작품 봐보자.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 물이 아니라 대조법이네. 산은 옛날 그대로 변함이 없는데 물은 옛날 그 물이 아니라 변했다. 그럼 산과 물 대조. 그다음 쥐야에 흐르니 옛 물이 있을 소냐? 소리법이네. 쥐야 반나절 흐르니 옛날 물이 그대로 변함없이 있겠는가? 반나절로 흐르는 속성, 변하는 속성 때문에 물은 옛날 그대로가 아니다. 마지막부터 인물도 사람도 물과 똑같아서 한번 나를 떠나가더니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는구나. 그리고 작가가 황진이라는 걸 고려하면 황진이와 관련된 남자 3명 중에 황진이가 가장 정신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서경덕이라고 해요. 그럼 마지막 종장의 인거는 진짜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콕 찍어서 누구일 수도 있다. 서경덕일 수도 있다. 그럼 그 인거는 2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중의법이고요. 자, 그럼 이 작품을 일반적인 사람으로 해석하면 주제가 인생, 무상감이야. 예를 들면 산은 그대로지만 물은 변한다. 근데 그 변하는 물과 같은 게 바로 누구다? 사람이다. 그럼 사람은 한결같고 변함없이 영원하지 않고
결국 변하고 사라지고 없어진다 하니까 인생의 무상감을 주제로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인거를 콕 찍어서 서경덕이라고 한다면 서경덕이 나를 한번 보고 가더니 무슨 변화가 있는지 나한테 다시 찾아오지 않는구나 하니까 이거 떠난 임에 대한 그리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인생 무상 또는 임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물론 후자의 임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주제가 더 유명하긴 해요. 자, 그러면 밑에 보겠습니다. 밑에 핵심 정리에서 밑에 두 번째 점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 또는 인생 무상 이렇게 두 가지 주제가 나온 이유는 알겠지? 사는 그대로지만 물은 변한다. 근데 저 변하는 물과 같은 게 우리 인생이다, 사람이다 하면 인생 무상이고 저 변해버린 물과 같은 게 서경덕이다라고 하면 날 사랑했다가 떠나버린 그리고 다시 오지 않는 서경덕에 대한 그리움이다. 주제는 두 가지인데 임에 대한 그리움을 보는 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꼭 기억해 둡니다. 자, 첫 번째 특징 산, 물, 대조 마지막 인걸, 중의법 그러므로 주제 두 가지 인생 무상, 임에 대한 그리움. 자, 이렇게 확인 문제 1번 인걸이 의미하는 두 가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서경덕일 수도 있다. 자, 2번 순간적이고 유한한 존재를 형상화한 소리는 물. 자, 3번 산과 물은 같은 속성 X죠. 산은 변함 없다. 물은 변한다. 4번 이건 안 해도 돼. 이게 중요하지 않고 이거 하나도 나오지 않고 4번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황진이의 또 다른 작품. 황진이께 계속 나오지. 잠깐 황진이. 어저 내일이야 할 때 어저는 감탄사야. 감탄사 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어저라고 했으니까 무슨 법? 감탄사를 썼으니까 영탄법. 어저. 내일이야 할 때 내일은 투마로우가 아니라 마이 비즈니스. 내가 한 일이요. 그럼 내가 한 일이요. 이 말은 자기가 한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한 일이요. 자기가 한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 그럼 이 작품에서는 황진이가 어떤 행동을 후회하고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그릴 줄 모르다냐? 그리다는 들어오 필터 그 그리다가 아니고 그리워하다. 그리워할 줄 몰랐단 말인가? 맞아. 나는 그리워할 줄 몰랐어. 나는 있잖아 황진인데 내가 남자랑 이별할 때 이별하면 뭐 별로 안 그립겠지 생각했는데 이별하고 나니까 막상 그 이후에 너무 그리운 거야. 그러면 이시우 화자이며 작가의 황진이는 뭘 후회할까? 이렇게 그리워할 줄 알았다면 이별을 거부하고 붙잡을 걸 붙잡지 않은 걸 후회하는 거야. 그럼 왜 붙잡지 않았을까? 황진이 그래도 조선에서 날리는 여자였거든. 자존심 때문에 쿨하게 보내줬던 거야. 그럼 자존심을 앞세워 떠나는 힘을 붙잡지 않고 보냈던 걸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중점 너무 중요한 게 나와요. 이시야 하더면 가랴. 근데 뒤에 혹시 많은 이거 조사니까 빼도 돼. 이시야 하더면 가랴. 그럼 있으라고 했다면 갖겠는가? 설법이지. 그러면 있으라고 내가 붙잡았더라면 님은 가지 않았다. 있으라고 붙잡았더라면 가지 않았다. 근데 내가 붙잡지 않은 거야. 자존심 때문에. 그럼 이시야 하더면 가랴? 있으라고 내가 붙잡았더라면 님이 안 갔을 것이다. 그런데 제구태여 지가 구태여 마지막 동작 보내놓고 그리워하는 감정은 나도 모르겠구나. 그럼 보내고 누가 보냈어? 내가 보냈지. 황진이가 보냈지. 보내놓고 내가 붙잡고 보내놓고 뒤늦게 이렇게 그리워하는 감정은 나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내가 왜 그랬는지 후회하는 거야. 그럼 마지막 동작 보내고 그리는 점 나도 몰라 하는 줄쫙 그으면 종장에 나타난 시적화의 정서는 일단 보내놓고 뒤늦게 이렇게 그리워하는 감정이니까 후회하는 거야. 후회. 자, 쓰세요. 보내고 그리는 점 후회. 붙잡을 걸. 그러니까 보내고 그리는 점이 있으니까 어디 있어? 그렇지. 그리움이 있지. 사실 이 그리움의 정도가 가장 큰 거지. 붙잡을 걸 후회하면서 지금 이별 후 그리워하고 있다. 그러면 붙잡을 걸 안 붙잡은 건 누구 탓이야? 지 탓이지. 따지고 내 탓이구나 라고 하는 자책. 후회, 그리움, 자책의 정서가 나타낸다. 물론 가장 두드러진 정서는 그리움입니다. 알겠지요? 자, 그럼 주제는 됐어요. 붙잡았더라면 가지 않았을 텐데 자존심을 내세워서 내가 붙잡지 않았다. 마지막 중점이 하이라이트야. 보내고 그리는 점 뒤늦게 후회하며 자책하며 그리워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야. 내신경인데요. 여기 있으라고 했다면
안 갔겠지만 지가 구태여 보내놓고 그리워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중장에 이어져 제 끊고 구태여 할 때 구태여 굳이 구태여 이 이어져이 무슨 뜻일까? 특히 이 제가 무슨 뜻일까? 제가요 할 때 제도 되지만 이 제를 찢으면 형태에서 분석하면 저 플러스 짝대기가 되거든. 그리고 주격조사를 보고 이 저를 저 사람을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면 이 제는 1번 제가 즉 내가 되지만 저 사람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무슨 법이에요? 주의법인 거지. 따라서 이때 제가 저 사람이라고 할 때는 이미가 되는 거고 저 제가라고 할 때는 내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제는 주의법입니다. 근데 이 시에서 주의법으로 쓰인 구절을 찾았어라 라고 할 때 제만 쓰면 틀려. 왜 그러냐? 뒤에 구태여도 주의법이거든. 자, 일단 이 제를 1번 님이라고 해석해볼게. 그럼 내가 붙잡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진짜 붙잡지 않았다 하더라도 님이 굳이 갈 필요는 없죠. 내 마음을 좀 이해하고 님이 굳이 또 가야 되나? 그래서 이 제를 님이라고 해석한다면 님이 구태여 뭐 했다? 아, 갔다. 내가 자존심을 내세워서 붙잡지 않았을 뿐 그 내 자존심을 좀 세워줘가지고 나의 마음을 헤아려서 님이 안 갈 수도 있었는데 님이 굳이 갔다 해서 구태여라는 부사어가 갔다라는 서술을 꾸며주게 되는 거야. 근데 두 번째 이 제를 나라고 해석하면 제가 구태여 뭐했다? 붙잡을 수도 있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붙잡지 않고 내가 구태여 뭐했다? 보냈다. 내가 구태여 보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구태여가 수식하는 게 님일 때는 님이 구태여 갔다. 나일 때는 내가 구태여 보냈다가 돼서 구태여 뒤에 있는 제 뒤에 있는 구태여 역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주의법으로 쓰인 구절을 찾아라 하면 제만 쓰면 안 되고 구태여만 쓰면 안 되고 제구태여를 다 써야 됩니다. 이게 주의법입니다. 제구태여. 또한 1번으로 해석하면 님이 구태여 갔다니까 도치법이 됩니다. 도치법. 부사어와 서술어가 먼저 앞에 있고 부사어가 뒤에 있는 도치법. 근데 2번 내가 굳이 보냈다 이렇게 하면 이 내가 굳이라는 부사어랑 보냈다라는 서술어랑 행이 구분돼 있어. 이거 원래 제대로 문장을 쓸 때는 제가 구태여 보냈습니다라고 같은 행에 쓰기 마련이잖니. 근데 요 말과 요 말, 즉 꾸며주는 부사어랑 꾸밈을 받는 서술어가 행과 행 사이에 걸쳐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행간 걸침이라고 한다. 행간 걸침. 이거 완벽한 내신용인데 이 내신에서는 이 정도까지 꼼꼼하게 해야 돼. 자, 그래서 여기 중의법으로 쓰인 표현, 중의적 표현, 표현상의 특징, 제구태여. 제구태여가 주의법일 때 각각 무슨 뜻이냐? 이미 구태여 갔다. 도치법. 이걸 또 다른 의미로 내가 구태여 보냈다. 행간 걸침이 된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이거 청산리 벽계수야. 이건 우리 수업 시간에 잠깐 했었는데 청산리 푸른 산소 벽계수야 할 때 벽계수는 1번 푸른 시냇물도 되고 2번 황진이와 썸을 탔던 남자 사람 이름 벽계수로 된다. 따라서 이 벽계수 중의법입니다. 푸른 산소 벽계수야. 그리고 이 벽계수를 푸른 시냇물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벽계수야 불렀으니까 이거 도도법이야. 그럼 벽계수야 수익원을 자랑하라. 그렇게 쉽게 빨리 흘러서 바다로 가는 거 그거 자랑 아니다. 그거 자랑하지 마라. 그럼 벽계수가 맞지. 나는 이렇게 빨리 바다로 흘러간다라고 자랑하는 것 같은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의인법인 거고 벽계수야. 그거 자랑하지 마라. 말을 벽계수한테 건네고 있으니까 대화체라. 벽계수를 청자로 설정한 대화체라. 첫째 줄 푸른 산소 벽계수야. 그렇게 쉽게 바다로 흘러가는 걸 자랑하지 마라. 의인법, 그 다음 도노법, 그 다음 대화체. 일도 창해면 한번 도착, 창해 푸른 바다. 한번 푸른 바다에 도착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할 때 명월 1번 밝은 달, 2번은 황진이의 기생 이름 기명이 명을 알겠지? 그래서 황진이 잘 쓸 때요.
만공산 아닌 만 가득 찬 만, 공산 텅 빈 산, 밝은 달이 텅 빈 산에 가득 차 있으니 잠깐 나랑 쉬어갈 데 어때? 즉 잠깐 놀다 가라 이런 뜻입니다. 청산미 푸른 산, 미는 속 밑자리다 푸른 산 속, 여기 명월 밝은 달이 떠 있고 벽계수가 이렇게 흘러서 쭉 가면 바다로 합수가 돼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기 어려운 거잖아. 그래서 벽계수야 이렇게 쭉 쉽게 흘러가는 것도 절대 좋은 거 아니다. 왜? 한번 바다에 들어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 이 벽계수 물을 우리 인생 또는 사람의 삶이라고 본다면 한 번 죽으면 다시 살기 어려우니 살아갈 때 쉬어가면서 살아라, 즐기면서 살아라는 거야. 그래서 이 벽계수가 그냥 일반적인 물이라고 한다면 이 물은 인생, 삶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고, 이때 물을 인생으로 상징한다라고 해석할 때 물이 한 번 흘러가면, 즉 우리 삶이 한 번 끝나서 죽으면 다시 살기 어려우니 쉬었다가 천천히 가라, 즐기면서 살아라. 그러므로 벽계수를 그냥 일반적인 푸른 계곡물, 시냇물, 물로 해석하면 인생을 상징하며 인생은 무상하니까 즐기면서 살아라 이거야. 그다음 또 하나, 이 벽계수를 진짜 남자 벽계수로 해석한다면 명월이 있으니 나랑 놀자. 그래서 이거를 남자 꼬시는 거죠? 향락을 권유하는 겁니다. 주제 두 가지, 인생의 무장, 향락을 두개 합쳐도 돼. 인생이 무장하니 즐기면서 놀면서 살자. 그래서 주제를 보겠습니다. 인생의 무상한 우리말로 덕스, 또 하나는 남자를 유혹하는 향락을 권유하는 내용이다. 자, 그러면 1번 거기 벽계수 중위법이고요, 명월도 중위법이고요, 거기 일도창에도 중위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일도창에는 중위법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여기서는 일도창이가 중요하진 않으니까 벽계수하고 명월이 중위법이다 이렇게 알면 되고, 일도창에는 물로 치자면 한 번 푸른 바다에 도착하다고, 그 다음에 좀 다른 말로 상징적으로 해석하자면 인생이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올 수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물의 상징적입니다 라고 해서 중위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두 가지니까 중위법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고 벽계수, 명월이 중위법이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확인 문제 1번 창작 배경을 고려할 때, 이거는 이제 황진이가 쓴 작품이라는 걸 고려한다면 이 시 시적 상황은 뭐냐? 벽계수를 유혹하는 상황이다. 2번 이 시는 중위법, 벽계수 명월, 그 다음 벽계수요 잘하는 사람 의인법, 중위법과 의인법을 주로 사용했다. 3번 화자인 또는 작가인 황진이 자신을 표현할 시어는 명월. 4번 화자가 지은 삶의 가치는 인생은 무상하니 덕은 없으니 즐기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청사는 내 뜻이요 녹수는 님의 정이다. 정보가 생략됐어. 글자 수 세 글자 네 글자를 맞추기 위해 님의 정이 다의 다를 뗄 거야. 그럼 청산 푸른 산은 내 뜻과 똑같고, 녹수 흐르고 흐른 물. 녹수는 원래 직역하면 푸른 물인데 푸른 시냇물이니까 흐르는 물이라고 해석을 해서 흘러가는, 매 순간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는 녹수는 님의 감정과 같구나 이런 뜻이야. 그리고 의인법이네. 청산은 뭐? 내 마음. 푸른 산이니까 변함없는 내 마음. 녹수는 뭐? 푸른 시냇물, 흘러가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흘러가는 시냇물이니까 녹수는 변하기 쉬운 님의 감정. 그래서 위에 청산은 변함없는 내 마음. 그 다음 녹수 위에 쓰세요. 변하기 쉬운 님의 감정 이렇게 쓰면 돼. 그럼 이 작품은 초작에서 청산 변함없는 내 마음, 녹수 변하기 쉬운 님의 감정. 그럼 변하기 쉬운 님의 감정과 변함없는 내 마음을 대조법. 그럼 청산은 내 마음과 똑같고, 즉 내 마음처럼 변함이 없고, 녹수는 변하기 쉬운 님의 감정과 똑같다, 즉 님처럼 변하기 쉽다. 중장 녹수가 흘러가는, 즉 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떠나간들 청산이 변할 수가, 역시 서리법이니까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또 몰라, 나는 변함이 없는데 님은
나에 대한 마음이 깊고 변해서 날 버리고 떠났거든. 혹시 모르지? 떠난 님도 지금쯤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라는 생각하는 거야. 마지막 정사? 혹시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 즉 떠난 님도 나를 못 잊어. 울어 예어 가난도 울며 살아갈까? 그럼 이 말은 님도 나를 그리워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그럼 이것도 역시 님이 나를 그리워할지 모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적 화자이며 작가 황진이는 자기를 버리고 떠난 님도 혹시 나를 그리워할지 모르지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역시 주제는 님에 대한 그리움이야. 걔도 뭐 마음 변해서 떠났지만 지금쯤 나를 그리워할지도 몰라. 아직도 난 떠난 님을 생각하고 있으므로 주제는 님에 대한 그리움이다. 님에 대한 그리움. 자, 근데 이 작품은 독특한 게 있어. 뭐가 독특하냐? 청사, 응? 이거 푸른 산? 이 푸른 산을 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내 마음으로 비유했다는 거야. 연애 감정이지, 연애 감정.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되죠. 근데 녹수 이거는 변하기 쉬운 님의 감정. 님이라고 하면 안 되고 사실 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모든 님이라고 했어요. 님의 감정. 이거지. 근데 이건 우리 연장하기 때문에 이 청산과 녹수가 연애 감정과 관련된 마음을 비유하는 데 쓰인 자연물로 나타난 거잖아.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또는 여태까지 배웠던 강호한정 가사나 부산 12곡 같은 곳에서 자연은 어떤 의미였어? 이런 의미가 아니었잖아. 그래서 이 황진이라는 이 시조 작가가 기존에 쓰였던 청산 독수라는 이 자연의 상징적 의미를 그대로 활용한 게 아니고 독창적으로 연애 감정을 나타낼 때 이 자연물을 활용했다는 게 독특하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핵심점이 네 번째 점지는 표현상의 특징 중에 동그라미 2번 당대구 사대부들과 다르게 자연, 즉 청산과 녹수를 다르게 인식한 독창적 상징, 그 상징을 의미죠. 독창적 이미지를 창조해냈다는 거야. 선생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네, 좀 더 설명해 볼게. 우리 이황의 도산 12곡 생각나? 이황의 도산 12곡을 보면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도 우리도 그치지 말아서 만고산청하리라는 구절이 있잖아. 그 도산 12곡의 청산은 어떤 의미였어? 변함없이 학문 수행하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대상, 본받을 대상이죠. 근데 여기 청산은 뭐야? 그냥 연애 감정. 님을 사랑하는 변함없는 내 마음이잖아. 다르잖아. 그 다음 우리 서문에 지난 시간에 했던 강호한정 시조 중에 서문의 시조 생각나? 말 없는 청산이요 태 없는 유수이로다 값 없는 청풍이요 닌자 없는 명언이로다. 생각나? 말 없는 청산이라 내가 좋아했잖아. 헐뜯고 모함하고 비판하는 말이 없는 청산이라 내가 좋아했잖아. 그때 청산은 뭐야? 사대부들이 지향하는 자연 친화의 공간, 유유자적의 공간으로 쓰인 청산이었어. 근데 황진이 시대에 있는 청산은 어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지. 사대부들이 지향했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독창적이다. 그리고 우리 이제 앞으로 청산이 엄청 많이 나올 거야. 고전시에서. 그 고전시에 등장하는 청산의 미묘한 기능 차이, 의미 차이, 그걸 느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이시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했다. 그 다음 2번 이 시에서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은 청산이고 인과 동일시되는 대상은 녹수이다. 자, 이 시는 대비는 그냥 대비라고 해도 돼. 대비, 청산과 녹수가 대비였지? 주제를 강조합니다. 맞다. 4번 이 시의 청산은 사대부들의 그런 인식 속에 있는 청산과 달랐다. 당시 사대부들과 다른 자연에 대한 인식으로 독창적 이미지를 창출했다. 너무 어렵게 쓴 거고 그냥 청산이 의미하는 기능과 이미지가 다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황진이 시도 끝났고요. 이제 홍랑 계란이 나와. 자, 뒤에는 홍랑 역시 신부는 기녀고 또 뒤에 나오는 계량 얘도 이제 신부는 기녀입니다. 홍랑 계량 너무 유명한 작품이야. 자, 두 개만 더 잠깐 쉴게. 자, 홍랑의 작품 몇 번을 가려먹고 이거는 창작 배경이 있어. 자, 밑에 볼게. 기생 홍랑
홍랑이 자기가 모시던 남자가 있다? 이 남자는 되게 부인이 있는데 지방에 발령이 되면 그 지방에 자기 부인은 안 데리고 가고 기생을 데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부인은 그냥 서울에서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그냥 있고 지방으로 발령할 때 기생 데리고 가는 남자도 있어요. 근데 또 딴 데로 발령을 하면 그 기생 버리고 가. 나쁜 거지. 자, 기생 홍랑이 최경창이 북해 평사라는 관직 임지는 부임지니까 그냥 다스리는 곳. 홍랑이 최경창의 북해 평사까지 따라갔다가 밑에 지방으로 발령났을 때 따라갔다가 그 이듬해 다시 서울로 발령이 나자 안 데리고 가는 거야. 이별하게 된 거지. 그때 홍랑이 떠나는 최경창에게 멤버들을 꺾어주며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홍랑이 최경창과 이별하는 순간 부른 노래입니다. 자, 멤버들 가래가고 왜가 뭐였어? 우리 주간어휘에서 했던 것처럼 산입니다. 멤버들은 산버들 산에 피는 버드나무를 예쁜 것만 갈해 걷거 그러니까 갈해 가려 가려가 뭐야? 이쁜 것만 골라 이렇게 걷거 꺾어 자, 멤버들을 예쁜 것만 골라 꺾어서 보내노라 님 의쇼인데 얘들아 보내노라 서술어 님 의쇼인데 할 때 의쇼인데 동그라치는 그 부사격조사 에게라는 뜻이야. 님의 손에 에게 쓰면 안 되고 님에게 멤버들을 골라 꺾어 보낸다 님에게 그럼 보내노라 님 의쇼인데 서술어 부사 순서니까 도치법 그럼 멤버들을 떠나는 님한테 보내는데 그럼 이 멤버들은 1번 우리가 쓸까요? 떠나는 님에 대한 홍랑의 사랑의 징표이자 그래서 이별의 징표이기도 해. 이별할 때 그 기념으로 이거 가지고 가라고 준 거지. 사랑의 징표이자 이별의 징표이다. 알겠지요? 자, 또 쓸게. 자, 이거 멤버들 내가 따라갈 수 없으니까 나 대신 얘 준 거야. 그럼 우리 멤버들 3번 화자의 불임신. 화자의 불임신. 자, 멤버들 사랑의 징표 두 번째 이별의 징표 세 번째 화자의 불임신. 그 다음 네 번째는 화자의 사랑과 정성이야. 왜냐면 헤어지면서 자신을 버리고 가는 최경철을 저주하지 않아.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남아 멤버들에 전달하고 있어요. 자, 할게. 자신은 서울 올라가면 최경철 씨 당신 주무시는 창밖에 심거두고 보쇼쇼 심어두고 보세요 보십시오. 이별 상황에서 이 멤버들을 주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멤버들을 심어두고 보세요 라고 말을 보내니까 이거 교환치야. 보쇼쇼 교환치. 밤비에 밤에 비가 내릴 때 새 잎꽃 나거든. 새 잎이 나거든. 내가 보내주는 지금 주는 첫째 줄 표장에 멤버들이 밤비를 맞고 새 잎이 돋아나거든. 그걸 보고 날인가도 녹이셔서 날인 것처럼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야. 따라서 중장 보셔서 종장 여기셔서 이거 최경창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말투 배화체다. 그럼 마지막에 이거 멤버들 주고 이거 가다 버려 보다가 싫으면 버려가 아니라 심었다가 밤비를 맞고 새 이파리가 나면 그 이파리 돋아난 멤버들을 나인 것처럼 보라라고 했으니까 멤버들은 분명히 화자의 불신이고 그 새 이파리가 돋아난 멤버들을 나인 것처럼 보라는 얘기는 지금 이렇게 헤어져도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간곡한 당부입니다. 그럼 마지막 동작에 안 닿는 상황이야? 아니야. 비, 시력고통이야? 아니야. 밤비에 맞고 새 이파리가 나는 거니까 이 밤비는 긍정적 기능을 하는 겁니다. 절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작품은 이별 상황에서 멤버들의 자신의 사랑과 정성을 가득 담아 전달하면서 이 멤버들 가지고 가서 심어라. 새 이파리가 나거든 나처럼 생각하고 나를 잊지 말아달라라는 당부. 알겠죠? 그럼 밑에 보겠습니다. 1번 이 시는 상징적 소재 멤버들입니다. 와 도치법 보내라 님의쇼에 사용하여 감정을 표현했다. 자 2번 멤버들은 님에 대한 사랑과 이별의 징표이다. 또 화자의 분신, 화자의 사랑 정성을 함축하고 있는 자연물 이유예요. 자 3번 밤비는 긍정적 기능을 한다고 했지? 따라서 장애물이다 X. 자 4번 화자는 인과의 이별에 대한 적극적 거부가 아니라 보내주고 있어. 보내주면서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핵심 정의에 생지줄 점 찍은 거 정서 밑으로 소박한 자연물 산에 흙이 피는 맷버들 그렇죠. 예쁜 것만 골라 꺾어서 얘에게 보내면서 자신의 사랑을 은근히 표현하면서도 강한 당부를 전한다 할 때 강한 당부의 당부 동그라미 이 당부의 구체적 내용 뭐예요? 이 멤버들을 보고 나린 것처럼 여겨달라는 거니까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 라는 당부입니다. 자, 그 뒤 계량의 시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이화 후 흩뿌릴제 첫째 줄 이화가 이화자 대학교 할 때 그 이화야 백꽃 오는 비 그럼 이화 오는 백꽃비 이 백꽃이 꽃잎이 떨어지는 걸 비가 뚝뚝뚝 떨어지는 것으로 비유하여 이화우라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비가 오는 게 아니고 백꽃잎이 흩날리고 떨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오해하면 안 돼? 비 오는 게 아니라 백꽃잎이 흩날리고 떨어지는 거다. 이화우 흩뿌릴제 흩뿌릴 때 백꽃잎이 흩날릴 때니까 위에서 하강적 이미지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울며 붙잡고 어쩔 수 없이 이별언니 그럼 이별을 이미 했어. 중장 추풍 낙엽 여기다 추 가을 추 바람풍 낙엽은 낙엽이니까 어느덧 가을이 됐네. 그럼 이화 후 백꽃잎이 떨어지는 건 늦봄일 거고 추풍 낙엽은 가을일 거니까 시간이 약 6개월 정도 경과가 된 거야. 어느덧. 자 초장 이화 후 흩뿌릴제 중장 추풍 낙엽 시간의 경과가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 이화 후 밑에 시간의 흐름이라고 써있죠? 약 봄에서 가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면 이화 후 흩뿌릴제 울며 잡고 이별한 게 이건 과거 사건일 거고 지금은 추풍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입니다. 그래서 초장은 과거, 중장은 현재. 지금쯤 저도 날 생각할까? 저님도 나를 생각할까? 이면 나는 당연히 님을 그리워하는데 님도 나를 그리워할까? 라는 뜻입니다. 이거 서리법 아니고요. 진짜 님이 나를 그리워하는지 궁금해하는 의문문이야. 이거 서리법 아니야.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저도 나를 그리워하는가? 님에 대한 그리움을 의문문으로 나타냈다. 마지막 천리, 천리 동그라미 이거 떨어진 이별한 인과 화자 사이의 거리를 천리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따라서 이때 천리는 화자와 인 사이에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내주는 단어.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한다. 외로운 꿈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천리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별 상황에서 나는 님을 그리워하고 외로운 상황에서 꿈을 꿔도 님만 생각하고 꿈을 꿔도 님을 그리워한다. 꿈을 꿔도 님 꿈만 꾼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따라서 천리는 거리감을 나타낸다고 외로운 꿈은 그냥 밑에다가 님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쓰면 돼요. 외로운 꿈은 님에 대한 그리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천리만큼 떨어져 있지만 님에 대한 그리움만 왔다 갔다 하는구나. 자, 역시 연정가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자, 밑에 확인 문제 1번 이화 후 봄, 과거 추풍 낙엽, 가을, 현재 각각 비처럼 떨어지는 백꽃, 가을 바람에 치는 낙엽이니까 하강적 이미지고 각각 이화 후는 과거, 추풍 낙엽은 현재를 의미한다 해서 가을에는 과거와 현재를 각각 의미한다 이렇게 쓰면 돼요. 자, 2번 임에 대한 그리움을 구체화한 시험은 그냥 외로운 꿈. 이 외로운 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님에 대한 그리움만 오락가락한다 하니까 외로운 꿈. 자, 3번 거리를 드러낸 표현은 천리. 자, 4번 하강 이미지 그렇지. 이화 후 흩뿌릴제 추풍 낙엽 하강 이미지 있습니다. 근데 상승의 이미지는 없어. 그리고 4번 두 개의 이미지를 번갈아 썼다라는 의미의 교차시키며라는 말은 틀린 거야. 그래서 X. 이제 7개 남았어. 쉬려고 했는데 그냥 해야겠다. 힘들긴 힘들죠? 이 힘든 고생 너희들만 힘든 게 아니고 선생님도 힘이 들거든. 이 힘든 고생이 물거품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공부한 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나중에 남들이 힘들게 공부할 때 우리는 시간을 세이브하고 노력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 이명한 남자 사대부 양반 작가야. 이명한의 꿈에 닿는 길이 좌취곧 나량이면
니네 집 창밖이 성모라도 다르려만 꿈길에 자취 없으니 글을 쓰라 하노라. 읽을 수도 없으면 해볼게. 첫째 줄 꿈 동그라미. 네, 이 꿈은 고전 작품에서 어떤 기능을 하냐면 현실과 대조. 현실과 대조. 우리 현실에서는 여행을 갈 수 없지만 꿈에서는 여행도 가고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걸 꿈에서는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꿈에는 현실과 대조적인 공간이다. 주로 그래서 이별 상황의 연정가에서는 현실에서는 만나지 못하는 님을 꿈에서는 만나는 게 가능해요. 따라서 꿈이 때로는 인과의 재회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 가능하게입니다.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아주 잘 쓰입니다. 현실과 대조로 인과의 재회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꿈을 설정하는 거야. 물론 꿈을 꿔도 님을 못 만나는 작품도 있어. 근데 대부분 꿈을 꾸어 현실에서는 만날 수 없는 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 자,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꿈에 님을 만나고 오는 거야. 자, 꿈에 내가 님을 만나러 가는 길, 꿈에 내가 다니는 길, 님 만나고 오는 길, 만나러 가고 만나러 오는 길에 자취, 발자취. 내가 님을 만나고 오는 내 흔적, 발자취가 나량이면 이거 가정법이거든. 남는다면 이런 가정법. 가정법은 뭐야? 현재 사실과 대조인 거죠? 꿈이라서 내가 님을 만나고 돌아올 때 내 발자취가 남지는 않아. 근데 안타까운 거지. 만약에 내가 님을 그리워하다가 꿈을 꿔서 꿈속에서 님을 만나고 오는 그 발자취가 남는다면 님의 집 창밖이 석으로 돌길이라 칩니다. 님의 집 길이 돌길이라도 다 없어지겠지만 왜? 매일 그리워서 꿈꾸면 매일 님 꿈꾸고 매일 님을 찾아가는 꿈을 꾸니까 꿈에 내 발자취가 남는다면 다 닳아서 돌길이라도 다를 정도이다. 얘들 무슨 법? 과장법. 그렇지. 과장법. 근데 아쉽게도 꿈길에는 자취, 내 흔적이 남을 수가 없으니 안타깝다. 그래서 미신은 뭐야? 밤마다 꿈을 꿔. 꿈을 꿀 때마다 님과 재회하는 꿈을 꾸는 거야. 만약에 자취를 남게 한다면 돌길이라도 다를 정도로 늘 님 그리워하는 꿈을 꿔. 그만큼 간절히 님을 그리워한다는 거죠. 따라서 주제는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고 표현상의 특징은 꿈이라는 현실과 대조적인 설정을 통해 돌길이라도 다를 것이다 라는 과장된 표현으로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초장에 있는 꿈에 가는 길에 자취 남긴다면 하는데 자취는 내가 그만큼 님을 많이 찾아다닌다는 흔적이고 항상 님을 그리워하는 꿈을 꾼다라는 거니까 이 자취가 곧 님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의 징표이다. 증거물이다. 자, 됐습니다. 1번. 이 시는 꿈이라는 상황 설정, 그 다음 과장법이죠. 돌길도 다를 것이다. 과장법을 통해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자, 2번. 자취, 현대어로 자취, 발자국, 이것은 사랑의 구체적인 징표이다. 그럼 3번. 꿈은 그래도 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맞고요. 주제는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맞습니다. 자, 뒤에 김상용의 사랑이 거짓말이. 그래서 김상용 역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이 빡 나와 있는 거. 양반 사대부 작가야. 그럼 양반 사대부 작가는 이렇게 사랑의 애절한 감정을 느낄 리가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 양반 사대부 작가가 마치 애절한 그리움의 감정을 느끼는 여성 화자로 비기가 돼서 이렇게 사랑과 그리움의 연정관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이 기생들 옆에 끼고 같이 술 먹으면서 기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웃고 그랬겠지. 해볼게. 사랑? 거짓말이야. 님이 날 사랑하는 말? 거짓말이야. 이거 되게 투정 부릴 때 하는 거지. 너는 사랑해? 못 믿겠어. 거짓말이야. 투정 부릴 때. 나 첫째 줄? 사랑이 거짓말이야. 님이 날 사랑하는 말? 거짓말이야. 지금 어떤 여성이 작가는 김상용 남자지만 이 작품의 화자는 어떤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지. 투정을 부리는 거야. 네가 날 사랑하는 말? 못 믿겠는데? 거짓말 같은데? 그 다음 중장 꿈에와 배에한 말? 그거 더 거짓말 같은데? 여러분 첫째 줄, 둘째 줄, 초장, 중장까지 거짓말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니까 반복법이고 뭐가 거짓말? 사랑이 거짓말. 그 다음 님사랑 거짓말. 좀 더 커져. 꿈에와 배에한 말 거짓말. 그 거짓말의 내용이 점점 커지니까 무슨 법? 정준법, 반복
X였고 지금 시적 화자가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야.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거짓말 같은데? 왜? 꿈에 와 보여준다는 말. 즉 내가 꿈을 꾸면 내 꿈에 찾아와서 나타나서 보게 해준다는 말. 그거 거짓말인 것 같은데? 이게 투정을 부리는 거야. 그럼 이 시적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화자한테 사랑해 라고 말해도 거짓말이라고 믿지 못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아니 날 사랑하면 꿈에 나타난다고 했잖아. 날 사랑하면 꿈에 나타나겠다고 했는데 왜 내 꿈에 안 나타나는 거야? 사랑하는데 꿈에 안 나타나는 걸 보니 거짓말이군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왜 다시 짜증나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어떤 여성 화자가 있어요? 얘가 꿈일 거야? 근데 꿈에 님이 안 나타나는 거야. 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님이 나한테 약속했거든? 자기야 잘자 내 꿈꿔 내가 네 꿈으로 찾아갈게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이 여성 화자의 꿈에 님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네? 라고 추정을 부리는 거지. 그럼 얘 꿈에 왜 안 나타나? 이 남자가 거짓말해서 그래? 그게 아니라 얘가 이 여성 화자가 아예 잠도 안 자고 꿈도 안 꾸고 언제나 항상 입을 그리워하고 있어서 그래. 입을 그리워하다 잠이 들지 않으니 꿈을 꿀 수가 없고 그러니까 꿈속에 님이 안 나타나는 거지. 그럼 이 시는 아주 깜찍하게 내 스타일은 아니다 해가 추정 부리는 거야. 마지막 좋다? 날같이 잠 안 오면 어느 꿈에 내리오 서리고 나처럼 잠이 안 오면 잠을 잘 수가 없으니 꿈을 꿀 수가 없어? 어느 꿈에서 님을 보겠는가? 이건 뭐야? 나는 너무나 님이 그리워서 잠도 꿈도 못 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잠도 꿈도 꾸지 못하는 내 꿈에 네가 안 나타나니까 네가 날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인 것 같다 라고 추정 부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답이 없고 종장만 보면 돼. 날같이 잠 안 오면 이렇게 잠 못 들고 뒤척이는 상황을 나타내는 한자성어가 뭐였지? 전전긍긍 아니고 전전반측. 그럼 나처럼 이렇게 잠이 안 오면 어느 꿈에 님을 볼 수 있겠는가 하니까 주제는 시적 화자는 잠도 꿈도 꾸지 않고 있을 만큼 즉 님이 그리워서 잠도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님에 대한 그리움이 크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핵심적인 두 번째죠. 시적 상황. 님과 리뷰한 후 님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 지금 너무너무 그리워서 잠도 꿈도 못 자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알면 돼요. 자, 밑에 있는 항해 문제 1번 초장과 중장의 거짓말 반복법.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 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짓말, 꿈에 와서 보여주겠다는 말 거짓말이니까 정치법. 다시 1번 반복법, 정치법. 자 2번 화자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추정을 부리고 있는 거고 3번 화자가 꿈에서도 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인 거야? 님이 그리워서 잠조차 자지 못하기 때문. 님이 그리워서 잠조차 자지 못하기 때문. 그 정도로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다. 이별님을. 4번 남자 작가, 사대부 남성 작가가 여성 화자의 정서로 노래한 작품이라 맞습니다. 자, 뒤 호석균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성 사대부 작가 꿈에나 시공동그라미 똑같다. 꿈의 그림보다 현실과도 재회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 꿈에나 님을 보려고 잠을 이룰까? 즉 잠을 잘까? 누웠는데 새벽달 지새도록 자규성을 어이하리 소리 뭐야? 새벽달 지새도록 자규도 나왔다. 자규가 뭐였지? 주변세, 접동세와 마찬가지로 한 애상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소재였지? 그러면 난 꿈에나도 님을 보려고 잠을 청했는데 새벽이 될 때까지 새벽이 다 될 때까지 자규의 울음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 때문에 잠이 안 온 거야. 아우 저 자규 소리 저거 어떡하지? 이거는 어떻게 몰라서 모르겠는 자규 소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다. 두어라 단장 춤심은 너 동그라미 너나 나나 달리 역시 소리고 단장 춤심은 너 동그라미 너가 누구야? 그렇지 자규다. 단장 춤심은 너 자규나 내가 달리 소리법 같다 뜻이죠. 그러면 지금 나는 꿈을 꿔서 꿈속에서 님을 보려고 잠 들려고 노력했는데 무슨 소리 때문에? 자규 소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 그럼 제가 내 잠을 방해했으니까 막 때리고 죽이고 잡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냅둬라. 저 자규도 밤새 새벽이 될 때까지 저렇게 울어대는 걸 보면 쟤도 누구와 이별하고 그 사람이 그리워서 저렇게 우는 거다.
나도 누가 그리워서 잠을 청해 꿈속에서 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저 새벽이 될 때까지 울고 있는 자규 제 마음 내가 이해한다. 냅둬라. 쟤 잡지 말아라. 뭐라고 하지 말아라.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밤새도록 우는 자규나 나나 다르지 않다. 이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어라 단장춘심. 단장춘심은 끈을 단자 창자 장자. 춘심은 봄에 느끼는 마음 이런 뜻인데 지금 가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이 봄에 느끼는 마음인데 이거는 의역해서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야. 지금 봄이라는 계절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마음을 느껴. 이거 억지로 어떤 마음?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럼 님을 그리워서 저 자기도 밤새 우는 거고 나도 역시 님을 그리워서 꿈이라도 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니 단장춘심은 저 자기나 내가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조건 단장춘심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렇게 정리하세요. 문맥을 통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나 내가 다르랴 일단 서리법이고 너랑 나랑 똑같다는 거네. 그러니까 서로 아픔을 겪는 처지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거지. 이거 한자성어로 뭐라 그래? 동병상련의 정서를 느끼는 거야. 화자는 자규에 대해서 동병상련 기억하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긴다.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끼리 서로 동정한다. 동병상련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진짜 자규가 이거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밤새도록 울면서 잠을 못 든 걸까? 아닌 거죠. 화자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자규를 그렇게 해석한 거지. 따라서 이 자규는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객관적 상황입니다.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객관적 상황. 실제 자규는 이런 감정 느끼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이건 감정이입까지는 아니고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객관적 상황입니다. 자, 1번 화자의 슬픔과 한과 애상적 정서, 슬픈 정서를 심화시키는 소재, 무조건 자규라고 했어요. 자규. 답은 자규 또는 자규성. 2번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소망을 꿈에서 실현시키고자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첫째 표장에서 꿈을 꾸려고 했는데 자규성 때문에 꿈을 꾸지 못했다. 하지만 저 자규도 나처럼 누군가 그리워 밤새 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냅둬라, 두어라, 쟤랑 나랑 동병상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 김상용 역시 아까 앞에서 나왔던 양반 사대부 작가입니다. 주의해야 돼. 이거는 님에 대한 그림이라고 단정지면 안 돼. 그냥 쓰는 거야. 알겠지? 자, 해보겠습니다. 오동이라서 오동나무야. 오동하면 무조건 오동나무. 오동나무에 듣는, 이게 듣다는 키어, 리슨 아니고 떨어지는 이라는 뜻입니다. 오동나무 이파리가 굉장히 크대. 그래서 여기 오동나무가 있으면 오동나무에 이파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파리에 빗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빗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니까 이 빗방울이 오동나무 잎에 떨어지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릴 수 있겠지. 자, 오동나무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처음에는 무시, 아무 생각 없이 들었는데 중간 내 시름 하니 이럴 때 하나는 많다. 외우세요. 하나는 많다. 내 시름이 많으니 그러면 시름 많은 거랑 적을까? 이 시름의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있나? 없어. 이 시름의 구체적인 원인이 이별 때문인지 임금님 나라 걱정 때문인지 내가 병에 걸려서 그런 건지 원인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슬프고 고민, 고뇌에 빠져있는 주제나 정서는 맞지만 이별의 그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자, 내 시름이 많으니 잎잎이 수성이로다. 이파리마다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수성. 근심, 소리성. 내가 근심이 많으니 이파리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도 근심 소리처럼 느껴지는구나. 이런 뜻이야. 자, 그럼 역시 화자의 정서가 여기에 투영이 된 거죠. 화자가 슬프니까 저 빗방울 소리도 근심 소리, 수성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따라서 수성. 밑에 감정이입은 아니고 여기는 감정이입까지는 하지 말고 화자의 근심이 투영까지는 해봐요. 화자의 근심 또는 화자의 정서가 투영. 이후야, 이 다음부터는 이파리 넓은 남기가 나무라는 뜻이야. 이파리 넓은 나무는 심을 줄이 있어야 소리법이니까 심지 않겠다. 왜냐면 이파리가 넓은 나무를 심으면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에 내가 더욱더 슬프게 생각이 되니까 이제부터는 빗방울이 떨어질 때 뚝뚝뚝뚝 소리를 내는
이빨이 넓은 나무는 심지 않겠다. 여러분 이 작품의 주제는 뭡니까? 내 시름이 많답니다. 시름과 고뇌. 구체적으로 이별 때문에 시름과 고뇌를 느끼는지는 알 수가 없으므로 이거 이별된 그림이라고 하지 말고 시름과 고뇌. 이거 어떤 거랑 비슷하게 알아두면 돼? 그렇지. 2주년. 어떤 년? 2주년.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상병인죄. 일지춘심을 자괴에 알려마는 가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느라. 이거 봄밤의 애상감과 마찬가지로 김창벽의 오동에 드는 빛발 내두냐? 애상감. 시름고뇌. 그래서 밑에 1번 이시시적 성화 오동잎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듣고 있다. 그다음 이거 감정이입 하지 말고 그냥 화자의 정수가 투영된 식구는 잎잎이 수성이로다. 그다음 3번 오동나무처럼 잎이 넓은 나무는 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커서 화자의 시름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자, 이 시조의 주제는 이별의 그리움 아니고 삶의 고뇌와 시름 또는 삶의 시름과 고뇌. 자, 이제 세 개만 하면 됩니다. 황진이와 관련된 세 번째 남자 임재가 오네. 근데 임재는 있잖아. 좋게 얘기하면 호방한 남자였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 여자 저 여자 썸씽 애니슨이 많았던 사람이래. 그래서 임재는 여러 기생들과 함께 유흥을 즐긴 사람이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능이 뛰어난데 그 재능을 인정받지 못해서 관직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치지 못한 안타까운 인재, 안타까운 지식인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한 사람입니다. 하겠습니다. 첫째 줄, 청초, 이거 청, 이거 청, 풀을 청자, 풀을 주자, 풀이 우거진 골짜기에 자난다, 누워난다, 이렇게 서리법이야. 자고 있구나, 누워 있구나. 여기 니은다 역시 의문형어인데 자고 있느냐, 누워 있느냐 라는 의문문은 맞지만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풀 우거진 골짜기에 지금 자고 있구나, 누워 있구나 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걸 의문문의 형식으로 강조하는 서리법을 쓴 거야. 그다음 첫째 줄에 청추, 이거 청춘, 젊음, 푸름 이걸 상징해. 우리 생각나? 춘산에 눈 녹인 바람 건득 불고 간데없다. 저근떡 빌어다가 머리 위에 불리고죠. 귀 밑에 해묵은 소리를 녹여볼까 하는 거 생각나? 그때 그 춘산에 춘이 뭐였어? 봄산. 청춘할 때 춘? 젊음을 뜻했어. 여기 청초, 우거진 골짜기 할 때 청도 젊음과 푸름을 뜻하는 거야. 그럼 여기 푸른풀이 우거진 골짜기에 여기 청초, 얘는 푸른과 젊음이야. 푸른색, 아주 싱싱해. 젊은 거야. 청초 우거진 골짜기에 지금 여기 무덤이 있는 거야. 이 무덤에 지금 당연히 누가 누워있겠지? 자고 있겠지? 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황진이입니다. 황진이. 자, 임재라고 하는 작가가 기회를 받아서 황진이 무덤을 간 거야. 그래서 황진이 무덤에 가서 와 여기 이렇게 푸른풀이 영원히 변함없이 푸른풀이 우거진 골짜기에 황진이 넌 지금 죽어서 묻혀있구나. 자니? 누웠니?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는 지금 여기서 자고 누워있구나. 자, 첫째 줄 서리법 자고 있구나 누워있구나. 그런데 둘째 줄 홍한. 얘는 홍한 붉은색 얼굴인데 이 붉은색 얼굴을 미인을 뜻하거든. 미인. 여기가 발그레하게 복숭아빛이 도는 미인. 젊은 얼굴. 미인. 또는 젊은 여자. 홍한은 어디 두고 이 말은 그 젊었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이런 뜻이야. 아니 그거 어디다 뒀어? 어디다 뒀길래 없어? 이거든. 홍한은 어디 두고 그 젊었던 아름다운 모습은 다 사라지고 없고 지금 백골은 사람의 살이 다 이제 부패가 돼서 녹고 뼈만 남은 걸 백골이라고 하잖아. 지금 백골만 누웠느냐? 여기 서리법 누워있구나. 그 예뻤던 젊었던 홍한은 붉은색 얼굴 젊은 여자 또는 미인. 홍한은 어딘가 다 사라지고 지금은 뭘로? 백골로 변해서 누워있구나 이런 뜻이야. 근데 홍한은 뭐야? 영원할 수 없고 짧고 덧없는 젊음, 짧고 덧없는 여인의 아름다움이고 지금 그 짧고 덧없는 여자가 황진이가 백골, 죽어서 백골로 남아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청춘은 아직도 영원히 푸름을 뜻하며 여기는 홍한은 금세 백골로 변해버리는 아주 덧없는 여인의 아름다움, 여인의 미모를 뜻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첫째 줄에는 청초, 푸른색, 홍한, 붉은색, 이거 색채 대비이고
이거 두 개는 대조적으로 이글 쓰였어. 푸르다와 붓다가 대조이기도 하지만 저 청초는 영원히 푸른 거, 이 홍화는 금색 백골로 바뀌는 쉽고 빠르게 변하는 거. 그래서 초장에 있는 청초, 중장에 있는 백골은 아니 쏘리, 초장에 있는 청초, 중장에 있는 홍화는 금색 백골로 변할 거니까 짧고 빠르게 변하는 거. 그래서 초장 청초와 중장 홍화는 대조입니다. 마지막 잔, 술잔. 술잔을 잡아 권하리 이줄, 이 누구야? 술잔 잡아 드세요라고 권했던 사람 황진이. 술잔 잡아 권하리 황진이가 없으니 그것이 슬프다. 자, 그럼 20 주제는 두 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뻤던 황진이의 아름다움이 지금 금세 사라져서 백골이 됐다? 이렇게 영원한 건 없다? 모든 건 빠르게 변한다? 그러니까 주제는 인생의 무상함 또는 인생 무상. 무상함에도 되고 무상함에도 되고, 또 하나 마지막 황진이가 없어서 슬프다니까 중장에 포커스를 맞추면 황진이의 죽음에도, 황진이의 죽음에도. 그리고 주제는 그냥 두 개 다 합쳐도 돼. 인생의 무상함과 황진이의 죽음에도 꼭 기억하세요. 인생의 무상함과 황진이의 죽음에도. 자, 1번 이 시는 시각적인 이미지의 대조. 그렇지. 청초, 푸른색, 홍한, 붉은색, 백골, 흰색. 이 시는 시각적인 이미지의 대조와 서리법을 통해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의 감정은 어떤 거죠? 인생이 무상하다, 황진이 죽어서 슬프다. 그 다음 2번 황진의 죽음을 의미하며 인생의 허무함을 드러내고 있는 시어는 백골이다. 이 백골을 붙였으니까 죽었다는 얘기고, 예뻤던 여자가 금세 이렇게 백골로 변하네? 무상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백골. 자, 3번 청초와 홍화는 동일한 속성 아니고 홍화는 쉽게 이렇게 변하는 거고 청초는 영원히 푸른 걸 뜻하므로 X입니다. 자, 4번 이 시조의 주제는 인생의 무상감, 황진이의 죽음에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두 개 남았어요. 자, 동일한 작가 임재희 작가인데 임재가 이렇게 황진이의 죽음을 애도했는데 또 다른 기생과 썸을 타고 있어요. 자, 옛날 기생 중에 한우라고 하는 기생이 있었대. 이거 한국 전통 소 아니에요. 차가운 한자 비문자에서 찬비, 차가운 비, 찬비를 뜻하는 차가운 한자 비문자 한우입니다. 이 한우라고 하는 기생이죠. 이 기생 예뻤나 보지? 이 기생한테 지금 임재가 프로포즈를 하는 거야. 프로포즈. 그럼 임재가 뭐 하는 곳이다? 구애하는 곳이다. 구할 구자, 사랑의 자. 나랑 오늘 자자, 나랑 오늘 놀자라고 구애를 하는 거예요. 자, 요 작품입니다. 임재가 한우라는 기생한테 구애하는 작품. 그럼 얘가 어떻게 yes, no에 답을 해야겠지? 그럼 이 한우는 허락을 합니다. 자, 이 두 작품을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북창, 북쪽으로 난 창이니까 그냥 북쪽을 바라보니 오늘 막다고 해서 지금 비 안 온다고 해서 우장, 비우자, 장비 잡자니까 비 올 때 필요한 장비 없이 길을 나섰다. 그런데 이거 뭐야? 비 안 올 줄 알았는데 뜻밖의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찬비로다 할 때 찬비 동그라미. 이거 주의법이죠? 진짜 차가운 비일 수도 있고 기생, 파도, 차가운 비우, 한우일 수도 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예상치도 못하게 한우라는 기생을 만났구나 이런 뜻이야. 마지막 오늘은 찬비 맞자시니 오늘은 한우 기생을 만났으니 어로잘까 하노라. 아니라 얼다, 어루다. 아까 설명했자? 남녀간에 육체적으로 나눈 사람을 어루다라고 합니다. 이거 뭐예요? 야 기생, 한우 오늘 우리 같이 자자. 구애를 요청하는 겁니다.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중장의 찬비, 종장의 찬비, 중의법이다 이거 알면 되고, 자, 밑에 확인 문제. 이 시에서 주의적 표현이 쓰인 시어는 찬비. 그 다음에 여기 종장에 얼어잘까 하노라 할 때 얼어를 차가운 비를 맞았으니까 춥게 얼면서 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남녀가 서로 육체적으로 사랑을 나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서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한다면 얘도 주의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어는 찬비와 얼어잘까, 얼면서 차가운 비 맞았으니까 얼면서 잘까 또는 이제 사랑을 나누면서 잘까. 2번 이 시의 주제는 임에 대한 분분한 구애의 호소이다. 구할 구, 애정해. 나 좀 차이달라고 구애의 호소이다. 자, 3번 임과 이별을 슬퍼하고 있다. X고 기녀인 화자가 사대부인 임을 유혹하는 건 뒤에 나올 요거고 지금 이제 사대부가 기녀한테 구애를 하는 거죠. 따라서 4번 X.
자, 마지막 한우의 작품입니다. 그럼 결국 위에 있는 작품과 밑에 있는 작품은 임재의 요청, 한우의 대답 두 개가 문답 형식이라고 해도 되겠네, 그치? 그러면 우리의 한우는 뭐라고 답을 하는지 볼게. 어이 어로자리, 무슨 일 어로자리? 왜 춥게 자? 무슨 일로 춥게 자? 이거는 춥게 잘 필요가 없다. 증작 원앙친 비치금은 없다는 거 어로자리. 원앙친 비치금, 원앙이 수놓아진 베개와 비치가 수놓아진 이불이 있는데 왜 춥게 얼면서 자? 이런 뜻이야. 이 말 뭐야? 내가 있는데 왜 혼자 춥게 자? 나랑 자지? 이런 뜻입니다. 그럼 증작에는 원앙금 비지금은 한우 자신을 나타내는 의문법. 마지막 등장. 오늘은 찬비 맞았으니 역시 찬비 동그라미 중의법. 오늘은 차가운 비를 만났으니 즉 한우인 나를 만났으니 너가 잘까 하노라 할 때 너가 잔다는 우리들이 뜨거운 마음을 보내자라는 뜻이고 육체적으로 남녀가 나누는 정을 뭐라고 했습니까? 운우지정. 그래서 밑에 운우지정이라고는 안 했지만 운우지락 즐거울 낙자를 써서 남녀가 육체적으로 누리는 즐거움 운우지락. 이거 하나는 허락을 한 거죠. 두 개가 묻고 답하는 두 작품을 붙이는 문답 형식이 된다. 어이구 밑에 안 했네. 밑에 1번 확인 문제 1번 이시의 화자 하루는 자신에게 구애의 시를 보낸 이에게 화답하여 구애를 거절이 아니고 허락하였다. 2번 원한금 비치금이 있는데 왜 춥게 자? 그러니까 원한금 비치금의 원관념은 한우 또는 화자 자신 또는 작가 자신. 이 시는 중의적 표현으로 의도를 드러냈다. 만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원한금 비치금 찬비를 맞았으니까 누가 잔다 했으니까 4번 직설적 표현 X 수고했습니다.